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정창화 감독의 대표작 황혼의 검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창화 감독은 한국 액션 영화의 대부이자 전 세계 액션 마니아들에게 살아있는 전설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정창화 감독은 멜로, 사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역시 뭐니 해도 액션 영화에서 가장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한국 영화의 대부분은 영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 배우의 연기력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대사의 양이 많았으며 영화의 템포 역시 전반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감독은 이런 정형화된 스타일이 아닌 빠른 템포와 역동적인 에너지가 강점인 액션 영화가 오히려 당시 암울했던 한국의 사회 분위기에 무언가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했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액션 영화 전문 감독으로서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에서 많은 장르 영화들이 꽃을 피웠지만 유독 액션 영화만큼은 주류 장르로 편입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비인기 장르에 머물러 있던 액션 영화가 6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하나의 장르로 정착되는 데 있어 정창화 감독의 공헌은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창화 감독의 독창적인 액션 스타일은 후배 감독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임권택 감독은 평소 액션 연출과 편집, 콘티 등 감독으로서의 모든 것을 정 감독 밑에서 익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정창화 감독은 사실 오랫동안 한국 영화사에서 전평가되면서 정작 국내 관객에게는 낯설게 다가오는 미지의 인물로 남게 되었는데요. 늦게나마 200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정 감독의 영화들을 재평가하고 대대적인 회고전을 마련했고 그 계기를 통해 그의 작품 세계는 재조명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프랑스, 홍콩, 미국에서는 정창화 감독의 회고전이 오래전부터 수차례 열렸지만 정작 국내에서 열린 첫 번째 회고전이 2003년이 되어서야 열렸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왜 세계 관객들의 기억 속에 액션 영화의 전설로 남아있는 정창화가 정작 한국 관객의 기억 속에는 잊혀져야 했을까요? 그 주된 이유는 정창화의 작품 세계가 한국보다 홍콩에서 좀 더 화려하게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정창화 감독의 명성은 마침내 한국을 넘어 홍콩 영화 산업으로까지 확장되는데요. 1960년대 말까지 한국 액션 영화를 이끌어 나간 정 감독은 68년부터 홍콩의 대표적인 영화사인 쇼브라더스, 골든 하베스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천면마녀, 아랑곡의 혈투, 죽음의 다섯 손가락 등 약 10년간 홍콩에서 무협, 무술영화 11편을 만들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때의 성과로 정창화 감독은 해외 진출 한국 영화 1호,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최초의 한국 감독 등 화려한 수식어를 갖게 되죠. 정창화 감독은 당시 액션 영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홍콩의 고난도의 와이어 액션과 직선의 힘을 강조하는 액션 스타일을 전수하면서 홍콩 영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연출했던 그의 영화를 보며 전 세계 액션 영화 키즈들이 미래의 영화 감독을 꿈꾸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계적인 거장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입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영화들 중 하나로 정창화 감독의 죽음의 다섯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정 감독님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가 칸느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이었던 2005년 죽음의 다섯 손가락은 그해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며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창화 감독의 작품 세계는 국내에서 활동했던 1기와 홍콩에서 건너간 2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홍콩으로 건너가기 전 한국에서 액션 연출을 한 그의 영화는 당시의 다른 액션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정창화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잘 나타납니다. 1960년대 햇빛 쏟아지는 벌판으로 액션 영화 감독으로서의 자리를 굳힌 정창화는 차기작인 노다지에서 멜로, 코미디, 웨스턴, 필름 느와르를 결합한 새로운 액션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극 전체적으로는 멜로드라마 구조를 차용하면서도 범죄 조직의 음모를 웨스턴과 느와르 스타일이 접목된 액션으로 표현한 시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독창적인 연출 기법이었습니다. 금강을 놓고 산에서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총격전은 모뉴먼트 계곡에서 펼쳐지는 웨스턴 영화의 최후의 결투신의 관습을 한국적 지형에 맞게 창의적으로 해석한 명장면이고
주인공 황해 배우가 범죄 소굴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보이는 암흑색에는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가 강한 로우키 조명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필름 느와르의 스타일을 변형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정창화 감독은 노다지에서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접목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액션의 리듬감과 속도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검객 황금 108관은 홍콩으로 가기 전 만든 정창화 감독의 마지막 국내 작품인데요. 황금 108관을 노리는 두 집안에 고용된 청부 검객들이 펼치는 현란한 검술 장면이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정 감독은 검객들의 화려한 액션 장면을 롱숏, 미디엄숏, 클로즈업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쇼트의 배합과 독창적인 앵글의 사용으로 박진감 넘치는 액션 장면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나 영화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쇼브라더스사가 빨리 홍콩으로 와서 계약하자고 하도 재촉하는 바람에 미처 영화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최종 편집을 하지 못한 채 홍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후 2003년 부산국제영화제 회고전에서 처음 이 영화를 본 후 과연 이 영화를 자신의 필모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되게 주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저 같아도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1968년 말에 홍콩에 건너온 정창화는 72년 초까지 쇼브라더스에서 6편의 영화를 찍으며 액션 감독으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창화 감독은 홍콩에서 연출한 첫 번째 작품인 천면마녀부터 그야말로 대박을 치며 화려하게 홍콩 영화계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천면마녀는 당시 홍콩 영화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우선 사극류의 무협 영화가 주류를 이루던 홍콩 영화와는 달리 현대를 배경으로 한 첩보 액션물을 추구하고 남자 주인공이 아닌 당시로서는 드물게 여자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액션을 펼치게 된 것이죠. 특히 당시 홍콩 액션 전문 감독들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여배우가 펼쳐내는 고난도의 와이어 액션은 이후 쇼브라더스사의 액션 영화 교본으로 쓰일 만큼 격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금 봐도 60년대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스펙터클하고 세련된 액션 연출이 돋보이는 천면마녀는 홍콩을 넘어 유럽까지 진출함으로써 유럽에 수출된 홍콩 영화 1호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72년 연출한 천하제일권은 마침내 정창화 감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액션 감독으로 위치시켜준 작품입니다. 천하제일권은 여러모로 홍콩뿐 아니라 전 세계 액션 영화의 지형을 바꾸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우선 당시 주류였던 화려한 검술로 대표되는 무협 영화의 시대가 가고 주먹과 발차기를 주로 사용하는 맨손 대결 위주의 권격 무술 영화의 시대를 알리게 됩니다. 또한 주로 곡선의 아름다움과 합을 강조하는 쿵후 액션과는 달리 파괴력 있는 직선적인 힘을 강조하는 타격 스타일을 만들어내면서 액션 영화의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게 되죠. 정창화는 이런 에너지 넘치는 직선의 액션을 강조하기 위해 천면마녀에서 사용되었던 와이어 액션 대신 트럼폴린의 점프력을 이용하여 액션의 속도감과 긴장감을 증가시킨 또 다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인공의 손에 모이는 가공할 만한 기를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붉은 조명을 사용하는 실험적인 연출은 전 세계 액션 영화 매니아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정창화 감독의 열혈 팬이었던 타란티노 감독은 평소 천하제일권은 세계 영화사 걸작 베스트 10에 꼽으면서 자신의 우상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2003년 영화 킬빌에서 독특한 음악과 영상 기법을 오마주했는데요. 주인공이 대결하기 전 흘러나오는 음악, 사이렌 소리, 그리고 눈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을 킬빌에서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죽음의 다섯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74년 개봉된 천하제일권은 미국에 수출된 최초의 홍콩 영화이자 아시아 영화로는 처음으로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죽음의 다섯 손가락은 같은 시기 개봉한 대부, 사운드 오브 뮤직 등과 경쟁했고 주말 박스오피스 1위, 5주 동안 박스오피스 5위권, 그의 전미 흥행 10위권을 유지함으로써 흥행 대박 신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또 다른 영화명인 철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는데요. 정작 영화는 정식 수입 세관 통과를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 홍콩 합작 영화로 둔갑하여 편법으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천하제일권의 전 세계적인 성공으로 인해 정창화 감독은 세계 액션 영화 시장에 명성을 날리게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이유로 인해 세계 영화 팬들은 정창화 감독을 한국인이 아닌 홍콩인으로 대부분 기억하게 되면서 덩달아 한국 영화사에서도 변방에 머물게 말게 되죠.
1979년 화려한 홍콩 생활을 접고 귀국한 정창화는 화풍흥업이라는 영화사를 설립하며 연출 작업보다는 제작자로서의 활동을 1986년 한국 영화계를 떠날 때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황혼의 관객은 정창화 감독이 홍콩으로 건너가기 전 연출한 영화 중 하나인데요. 정적인 미와 동적인 미가 조화된 한국적 사극 액션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훗날 홍콩 영화에서 시도한 다양한 액션 스타일이 집약된 교본 같은 영화입니다. 황혼의 관객은 내러티브 구조부터 통상적인 액션 영화의 이야기 구조를 탈피하고 있습니다. 원한과 복수를 테마로 삼는 대부분의 영화들은 먼저 왜 주인공이 원한을 품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보여주고 그 다음 복수의 과정을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게죠. 그러나 정창화 감독은 영화 초반부터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정체불명의 검객이 나타나 한 마을의 삿도를 인질로 묶어놓는 일련의 과정을 절제된 액션으로 시작한 후 비로소 플래시백 회상 구조를 통해 왜 원한이 생성되었는지를 현재 시점의 내레이션으로 풀어나갑니다. 매우 독특한 서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회상 구조를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현재의 공간인 삿도의 방에 있는 5명의 인물들을 뚜렷하게 포착하는 딥포커스를 사용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플래시백이 일어나는 장소에 있는 등장인물의 미묘한 감정과 상황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죠. 또한 황혼의 관객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의 복수국과 절묘하게 결합시키는 이야기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실제 역사를 정면으로 다루는 정통 사극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숙종시대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 덕분에 관객들은 주인공의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닌 실제 역사와의 관계성 속에서 벌어진다는 상상을 함으로써 좀 더 사실적으로 주인공에 동화될 수 있게 됩니다. 감독은 이런 허구와 실제 역사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장희빈의 사주를 받은 무당이 인현왕후를 암살하기 위해 살을 날렸다는 야사의 이야기를 영화 속에 삽입함으로써 극중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죠. 정창화 감독은 일본 홍콩식 검객 영화가 아닌 한국적 색채가 강한 차별화된 스타일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황혼의 관객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영화 곳곳에 우아하고 품이 있으며 절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선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액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에 위치한 홍릉과 유릉에서 촬영된 두 검객이 펼치는 결투 장면은 한국의 전통적인 우아함과 검이 빚어내는 정통적인 영상 미학을 훌륭히 구현해낸 명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카메라는 석상을 사이에 두고 두 검객이 부딪힐 때 반사되는 섬광과 정적인 움직임을 아주 천천히 따라가며 석상이 자아내는 공간미에 두 인물을 함께 포착합니다. 황혼의 검객에서는 이러한 정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매우 동적인 움직임도 관객의 이목을 끄는데요. 이를 위해 정 감독은 훗날 홍콩에서 사용해서 액션 팬들을 열광시킨 트램폴린을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수직적 움직임을 포착해냅니다. 와이어 액션은 꿈과 환상에는 어울리지만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고 황혼의 검객에서는 스피드와 파워가 더 중요했기에 과감히 트램폴린을 사용한 것이죠. 속도감을 살려주는 앵글과 편집은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최후의 대결 장면에서 빛을 발합니다. 팔이 잘리고 목이 베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피의 리듬감은 액션의 사실감을 중요시 여긴 정창화 감독의 액션 미학을 잘 느끼게 해줍니다. 사실 영화의 후반부까지 이러한 고어적인 장면은 사용하지 않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폭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주인공의 복수를 함께 공감하는 카타르시스를 흠뻑 느끼게 해준 전략적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봐도 꽤 놀라운 장면인데 당시 관객에게는 매우 쇼킹한 충격을 주었을 것 같네요. 오늘 함께 알아본 황혼의 검객을 통해 정창화 감독의 액션 세계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자료원 채널은 화면 아래에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기덕 감독의 작품 세계와 맨발의 청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